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공약집이 어젠다 40필이라는데 그거를 그보다 더 정확히 말씀하면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www.donaldj.trump.com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길 보시면 거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의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47대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7개 정도의 중요한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이슈를 갖다 분야별로 나누는 건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유럽의 평화를 미국 우선 대외 정책을 통해서 봉헌할 거다. 어떤 거래 중심 동맹관,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해가지고 최소한으로 개입해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지켰다는 거예요. 고립주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고립주의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건 트럼프도 알아요. 그러나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국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내실화를 해가지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꼭 개입할 것만 현실주의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고 나머지 역량은 국내 문제에 치중하겠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우크라이나가 동맹도 아니고 그리고 저 멀리 떨어지는 것을 미국이 도와주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가 자꾸 핵을 쓴다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밀리니까. 이게 잘못하면 러시아가 핵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전쟁이 제일 3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그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당선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평화 협상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어처구니없이 너무 많은 돈을 썼고 군수 창고에 어떤 쌓아놨던 군수 물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무기, 재고를 갖다가 다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벽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냐? 나토 동맹들한테 돈을 청구해서 받아낼 거다. 미국은 2천만 불 이상을 썼는데 유럽은 요만큼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거래 중심적인 동맹관이 발동이 되면서 유럽 동맹부터 다시 삐그덕 하기 시작할 거예요. 군사 안보 분야에서 힘을 동한 평화, 양자 관계, 그다음에 외교 쪽에서는 거래 중심적인 동맹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계화로부터 빠지고 애국심을 갖다 포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사랑받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이라든지 뭐 테러 조직들이 너무 미국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민을 철저하게 막고 정말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이 도움이 될 사람들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어쨌든 한미 관계도 보시면 거래 중심 동맹관이 한미 동맹에도 적용이 되겠죠.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슨 압박이 오겠습니까? 돈을 더 내라고 하겠죠. 왜? 전략자산을 북한의 위협 때문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하려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28,500명을 주둔시키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간다. 돈을 더 내라. 2025년 말에 현행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끝나요. 트럼프가 재선되면 2025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군부를 떼기 시작할 거다. 저번에는 5조 내라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지금 거의 5조 가까이 내고 있으니까 한 10조 내라고 할까요? 50조 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맥시멈을 치고서 이렇게 줄여가는 게 그 사람의 이제 거래 기술이라고 자기가 자랑하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미국의 동맹 시스템, 한국을 포함해서 굉장히 어떤 변화의 시기를 다시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경제 통상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탈동조화 측면에서는 우리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트럼프가 2017년에 방한을 했어요. 그럼 헬기를 타고서 험프리스를 평택하면서 딱 가르치면서 저기가 뭐야? 가르친 데가 어디냐면 삼성 캠퍼스예요. 그걸 본 거예요. 과연 그거를 포기하고 주한미군을 빼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트럼프의 계산법이라면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 이득을 가져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동조화를 중국과 추구하면서 한국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한미 관계는 괜찮을 것이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좀 더 좀 잘 따라와라 이렇게 강제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부분은 무역 수지 적자를 위해서 관세를 이용한 관세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조치들을 갖다가 발동을 할 건데 트럼프 일기를 보면 동맹과 비동맹의 구분이 없었어요.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동맹이나 어떤 외교 안보 측면에서 고려를 하지 않고 관세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똑같이 상응하는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통상 이익, 해당 분야의 이익만 가지고서 경제적
실리를 따지는 걸로 해서 접근을 해서 부딪혀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질 이유가 없죠. 마지막 이제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정상회담이 다시 재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만나는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노벨 평화상에 대한 야욕을 다시금 불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퍼포먼스, 그것이 실질적인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보여주기식 어떤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긴장 관계가 좀 완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들어오면 불안정하기를 하나 현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일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쓴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를 좋아하고 실리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일기 때 북한의 위협에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얼마나 협력을 했느냐 생각해 보시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북미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김정은과 트럼프의 직접적인,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연결이 됐다면 그러면 한국이 낄 자리는 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좋은 스포트라이트를 한국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여가지고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이걸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지역적 수건이 풀어진 건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 효용성이 떨어질 거래요. 왜냐하면 한미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은 제도화를 이번에 계속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겠지만 힘을 잃어갈 것이다. 대통령의 관심이 멀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맥상 유지는 하나 힘이 실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둘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를 선택할 수도 있죠. 트럼프 행정부 때는 말폭탄으로 힘들고 대내적으로 메시지를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 보여준 것처럼 체계적, 유기적으로 목을 서서히 막 계속 이렇게 조여오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정치적 수사는 거칠지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 하도 말폭탄을 쏟아내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막 쏟아붓기 때문에 대응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조밀조밀하게 자근자근 이렇게 계속 목을 조여오는 리스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은 반도체, 배터리, 지금 AA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또 의약품으로 갈 거고 이제 양자커피로 갈 거고 계속 범위가 넓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감내하면서 미국과의 교역은 유지하는 이런 게 이루어올 것인가.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근데 다시 한번 속는다 생각하고 정말로 모험을 걸었다면 트럼프를 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위험은 기회와 함께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트럼프죠. 100% 트럼프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버거고 싫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푸틴 대통령을 막 비난하고 불법 침공이다. 그리고 제재 막 하고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그런 범죄 조약이 형성된 국가가 잡혀갈 수도 있어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독재자를 좀 좋아하잖아요. 강한 스트롱맨을 좋아하기도 하고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가지고 지원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푸틴 입장에서는 사실상 영구 집권을 할 사람인데 이보다 더 좋은 미국 파트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둘 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정부가 초당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중국 때리기 그리고 이스라엘 구하기. 이스라엘을 돕는 것에서는 초당적인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겨야 됩니다. 트럼프가 들어오면 깜깜이식으로 너무 많은 돈을 주고 있다.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추가 예산을 줘야 되는데 남북 국경 문제하고 딱 걸고 넘어지면서 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식이 달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을 잃으면 그건 정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친미 성향, 독립 성향이 강한 민진당 후보가 당선이 돼서 정권을 8년 이상으로 연결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선 대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중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겠죠.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여전히 좀 이렇게 삐걱거릴 것이고 그거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미국이 뒤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타 선거에 있어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일본 선거가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과연 기시다 총리가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거의 뭐 이보다도 낮을 수 없다를 찍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이 일당 독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즉 선거 결과로 자민당이 힘을 다수당 지위를 잃을 그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강경한 보수파가 이제 그 기시다를 좀 불만을 갖고 총리가 바뀐다면 일본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